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마네의 이탈은 리버풀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비, 플레이메이킹, 멀티성, 득점력 모든 부분에서 살라의 완벽한 조력자 그리고 파트너로 함께했던 포워드와의 이별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새로 들어온 누네스는 그간 우리가 보던 포워드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앞으로의 포워드 그리고 미드필더 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향후 약 3년간 장기 부상이나 말도 안 되는 부진을 하지 않는 한 살라, 누네스, 디아스, 조타 네 선수가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누네스, 살라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선수를 데려와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단순히 앞으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리버풀의 포워드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게 될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꿀 수 없는 구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버풀은 플랜 A로 4-2-3-1과 같이 투미드를 소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4-3-3은 거의 반고정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는 누네스, 살라, 아놀드 세 선수가 엮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수비 문제로 인해서 리버풀은 3미들이 아니고서는 오른쪽 라인을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한 시 누네스는 센터, 살라는 오른쪽 윙포워드, 아놀드는 오른쪽 풀백 투미들로 운영을 하다 보니 윙어의 수비 가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좌우 수비 폭이 상당히 넓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살라에게 많은 수비 부담을 주기엔 공격 재능이 아깝고 아놀드 또한 수비수임에도 공격적인 재능을 줄이고 수비에만 집중할 수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만약 살라, 아놀드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4-2-3-1을 쓰겠다 하면 일반적인 4-2-3-1보다 현재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보다 보수적인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또한 측면 커버를 위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해야만 하죠. 혹은 살라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늘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을 더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클롭이 도르트문트 시절 4-2-3-1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좌우 윙어의 수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기용했다는 것, 레반도프스키가 완벽한 원톱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 키핑, 연계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를 리버풀에 대입해봅시다. 안타깝지만 누네스는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스트라이커고 살라, 아놀드의 전진으로 인해 측면 수비에 크나큰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의 수비 부담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 1차적으로 수비 불안을 완벽히 떨치기 힘들어서 플랜 A로 투미드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일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오는 선수의 공격 효율이 살라의 측면 수비 가담보다 높다고 판단이 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살라는 매년 득점왕을 노릴 정도로 공격 성향이 짙은 선수라서 이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수비 부담을 줄이고 상대 수비를 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전방에 머물러야 하는 누네스, 살라의 스타일상 누네스, 살라, 아놀드 셋이 함께 뛴다면 3미드를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향후 누네스를 선발로 내세워 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된다면 살라의 득점력이 줄어들 확률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왜? 피르미누, 마네와 함께 하던 때와 달리 살라에게 향하던 슈팅 기회가 누네스에게 분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라 또한 누네스의 움직임을 보고 찬스를 건네줄 상황이 늘어날 것이다 보니 예전과 달리 득점 상황을 마주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누네스를 팀의 주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살라의 득점력은 줄어들고 플레이메이킹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기록에서 나오고 있죠. 90분당 슈팅 횟수를 보면 6경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리버풀 커리어 중 가장 낮은 슈팅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플레이메이킹 지수를 보면 90분당 키패스 횟수, 90분당 박스 안으로 향하는 패스, 90분당 박스 안으로 향하는 크로스, 전반적으로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기록이 확연히 올라갔습니다. 누네스가 선발로 나서지 않더라도 현재 피르미누가 전처럼 미드필더적인 움직임이 아닌 포워드적인 움직임으로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 향후 클롭이 바라보고 있는 건 누네스 성향 맞춤 변화라 해석할 수 있죠. 여전히 살라는 득점왕을 원하고 득점 욕심이 있는 팀의 주득점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이 고정될지는 의문이지만 스쿼드 내에서 10번 성향의 미드필더에 근접한 선수로 엘리엇, 카르발류 두 선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고정적 으로 기용할 미드필더가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번 시즌은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10번 성향의 공격적인 선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클롭이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믿음의 대명사라고 불리지만 생각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거나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면 스쿼드에 오랫동안 두질 않습니다. 해리 윌슨, 브루스터, 솔랑케, 그루이치, 샤키리, 스터리지 간단히 생각나는 선수들 위주로 적었지만 스쿼드 내에서 활용 가치가 크지 않다 하면 아무리 유망주 라인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이면 판매해버립니다. 이는 엘리엇, 카르발류, 누네스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주전으로의 도약은 없습니다. 마네, 살라, 피르미노 모두 한 단계 성장해서 자리를 잡은 것이지 그대로 머물렀다면 절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엘리엇, 카르발류는 물론이고 1,400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받고 리버풀에 합류했지만 2년 내로 주전급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3년 차에는 판매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을 거라 봅니다. 즉 이 말은 2년 정도는 포워드 라인에서 6개월 아웃, 시즌 아웃, 장기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디아스, 누네스, 살라 라인은 고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물론 조타가 누네스, 디아스 위치에서 뛸 수도 있죠. 피르미누가 나가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자원이 올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단기 계약을 통해 유지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포워드 쪽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네스가 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리버풀은 미드필더 쪽의 영입 리스크를 어떻게든 줄여야 합니다. 2미들, 3미들로 변환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나 활약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벨링엄. 누네스의 성향에 따라 변화도 가능하고 누네스가 없다 하더라도 전 포지션에 걸쳐 변화가 가능한 자원 벨링엄. 엘리엇의 성장과 벨링엄 영입이 함께 된다면 투미들로의 변환도 꿈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벨링엄은 4-2-3-1 투볼란치 포지션에서의 소화 능력도 좋기 때문이죠. 아무튼 포워드의 변화 과정은 누네스의 적응도에 달려있으며 디아스, 누네스는 살라의 플레이메이킹에 도움을 받아 득점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살라, 아놀드 활용폭 때문에 괜히 투미들로의 변화는 쉽지 않으며 혁신적인 선수가 리버풀에 들어오지 않는 한 3미들은 고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엘리엇, 카르발류 두 선수의 중앙 움직임을 높이고 티아고, 파비뉴, 투볼란치를 돌려 변형 4-4-2나 4-2-3-1 공격적인 전술을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건 벨링엄 영입이다. 제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언론에 벨링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끝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다이크 이후로 대놓고 노리는 선수라 할지언정 소스를 절대 안 풀었는데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호감작은 끝났고 벨링엄의 잉글랜드 행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도 결과는 내년 여름이 되어서야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끝. 그럼 안녕.